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진왜란 시기 1593년부터 1594년, 즉 명일 강화 시기에 있었던 이순신의 리더십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해전을 이야기하는데, 즉 설명하는데 역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심각한 병력 손실이 있었던 시기라는 점을 상당히 많은 어떤 자료에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역병,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순신이 이 시기에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자, 우선 명나라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먼저 조승훈 부대를 투입시킵니다. 물론 이것은 조선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조승훈 부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에 들어와서 1592년 7월 17일 평양성 전투에 참전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명과 일본은 1592년 9월 1일부터 회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회담 조짐이 간간히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회담은 명나라에서의 대표는 신유경, 그리고 일본에서는 권이시 유키나가가 대표로서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 결과 50일 휴전 이 선언이 됩니다. 즉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제 휴전이 됐는데, 이 앞서서 제 강의를 쭉 들었던 이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바로 9월 1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조선 수군이 부산포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날입니다. 즉 부산 앞바다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명나라와 일본은 바로 강화 회담에서 기본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명나라와 일본은 회담을 하게 되는데, 또 용산에서 몇 차례 회담이 있었죠. 바로 이제 1593년 3월에서 4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그때 이때에는 본격적으로 좀 더 진전이 되죠. 그래서 이때의 명나라의 요구사항을 보면 우선 일본군들에게 요구사항은 첫 번째가 조선에서 철군하라. 그리고 이미 그때 조선의 두 왕자가 인질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두 왕자를 내놓아라. 그 다음에 또 이 침략했던 것을 사과해라.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명나라와의 그 강화 상대국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당연히 명나라에게 요구사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도 명나라에게 조선에서 명나라 너희들도 철군해라. 그리고 우리 일본에 강화 사절을 보내라. 이렇게 주문을 또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제 강화 회담이 있고 나서 일본군은 4월 8일 한성에서 철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두 왕자를 석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이 취한 이 회담 이후의 태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어떤 명나라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됐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 명나라와 일본 간의 회담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회담 초기에 있었던 그런 그 50일간 휴전 문제라든지 또 1593년에 용산회담
결과로서 어떤 뭐 두 조선의 왕자를 이제 석방한다든지 또 한성에서 철권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실제로 그 강화 협상은 계속되면서 아주 지루하게 진행이 되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협상 과정에서 본국의 최종 승인권자인 국왕 혹은 뭐 히데요시를 속이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협상단에서 발생하게 되고 또 이 줄대 서로 간에 밀당을 하면서 이제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시기가 강화 시기 1593년부터 1594년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조선 수군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제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1593년 10월이죠. 삼도 수군 통제사의 지휘권을 이순신이 갖게 되고 또 삼도 수군 통제사 임명 전에 이미 조선 수군의 주력 부대인 전라 좌수영의 수군은 통제형으로 한산도 통제형으로 전진기를 지금 이제 한산도 통제형 전진기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59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순신이 이제 삼도 수군의 지휘권, 즉 일원화된 지휘권을 가지고 조선 수군을 본격적으로 지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차 이순신 학개론을 강의를 하면서 강화기의 어떤 해전, 그리고 강화기의 이순신이 조선 통제사로서 수군을 지휘하면서 크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 즉 기근하고 어떤 흉작이 있었죠. 1593년. 그 다음에 어떤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에도.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얼마나 크게 이순신이 조선 수군을 지휘하면서 힘들었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위주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간단하게 군량 확보에 애로가 있었고 군사력이 약화됐는데 즉 병력 확보에 큰 난관이 있었지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향후 본 이제 강의뿐만 아니고 향후의 강의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중국 즉 명나라 군이 와서 조선 수군과 이제 연합작전을 하면서 일부 어떤 승전을 하기도 하고 명군이 했지만은 그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후속 조치들이 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국왕으로서의 훌륭한 국왕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적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상황이 되면 가서 우리 조선 육군이나 수군에게 수군 장수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또 적을 치도록 그렇게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교전을 지시해가지고 또 이런 또 국왕이 이제 적을 무찌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장수들이 거부할 수 없잖아요. 물론 전장 상황에서는 현장 지휘관들이 판단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중앙 집권적이었기 때문에 국왕이 교전을 지시하면 가서 교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때 이제 앞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왜군들은 이미 명나라호의 그 강화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 수군이 적과 어떤 이 교전을 하더라도
결과 이 성과는 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소극적인 전투를 또 왜군들이 했고 또 경상도 연안에 물론 이제 한양에서 물러납니다마는 경상도 연안에 전부 다 배치를 해놓고 주둔을 해놓고 이제 교전을 회피하는 그런 장기전에 돌입을 하면서 간간히 조선 우리 수군이나 육군들을 괴롭히죠. 특히 이 시기는 지금 장문포 수륙합동작전의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순신의 아픈 손가락 작전이라고 했는데 이 장문포 합동 수륙작전 이후에 조선에서는 권율, 도원수, 그 다음에 또 총사령관격인 윤두수 채철사를 해임 파면을 했지요. 또 이순신 우리 제독도 여기서 경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바로 웅포해전 처음으로 상륙 기만 전술을 썼던 그런 해전이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1594년에 당항포 해전, 그리고 큰 해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592년처럼 그렇게 큰 그 교전이 아니었죠. 이건 뭐 당연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들의 어떤 소극적인 자세였죠. 원인이. 그 다음에 이제 1594년 9월 27일, 10월 8일 바로 이 앞에서 설명했던 제15강에서 이야기했던 장문포 해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해전이 있고 나서 국왕, 선조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군 수뇌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통제, 즉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의 이순신은 어떠한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이걸 알아보기 전에 그 강화에 대한 이순신의 그 심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조선 수군의 최고의 수군 지휘관이었던 이순신의 전략을 그리고 또 이 장수로서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 제가 이제 작고하신 우리 선배님하고 같이 저술했던 책하고 또 박종평 우리 선생님의 난중일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때 이제 보게 되면 난중일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더러운 오랑캐 짓밟힌 지 2년이 다 돼간다. 이게 바로 이제 1592년부터의 이야기지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이 바로 회복할 때이다. 명나라의 군사의 수레와 울음소리를 하루가 1년이 되는 것처럼 기다렸다. 그런데 적은 무찌르려 없애지 않고 강화에 줄여가고 있다. 참 아픈 대목이죠. 이 부분이. 네. 아픈 대목인데 그래서 이순신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생각을 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런데 적을 무찌르려 없애지 않고 강화에 줄여가고 있다. 와서 악착같이 싸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강화 일어나고 또 선조는 전투를 지시했지만 가보면 싸우질 않고 여기 뭐 이제 요새함대 작전을 써버리니까 흉악한 무리가 잠시 물러나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년 동안 침략당한 치욕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하늘까지 닿은 분노와 부끄러움이 더욱 사무친다. 이게 이순신의 심정입니다. 이순신은 하여튼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었고 또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 이 적재심을 종종 그 장계나 어떤 일기에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선조한테 하는 이야기죠. 신이 비록 어리석고 겁쟁이지만 마땅히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직접 나아가 여러 장수보다 먼저 몸을 바쳐 나라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 지금 만약 기회를 놓친다면 후회한들 모시겠습니다. 이순신의 자세는 항상 이래 있어요. 항상 이래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축약해서 썼습니다만은 왜군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컸다는 것은 뭐 마지막 그 노량해전에서 적이 길을 비켜달라 조용히 나갈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수하는 왜군을 쫓아가서 격파하고 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마지막 현장에서 전사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이순신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명군이 왜군을 치는데 주력하지 않고 강화에 치중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 물론 이것은 이제 이순신뿐만 아니고 조선의 조정에서 전부 다 이게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우리 이순신은 예, 이순신 제독은 이제 어떻게 부대를 관리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상 이순신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 강화기 때. 그런데 이제 물론 막연하게 피난민 보호 둔전 운영으로 군량미를 자주 확보를 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애민 정신이 또 나오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시에 경상도 쪽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섬진강을 넘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여수 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그 부대 가까이 있는 우리 백성들을 돌산 쪽으로 이주도 시키고 또 이주만 시키면 뭐합니까? 먹을 식량이 있어야죠. 식량이. 그래서 군량미를 이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함께 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그 이제 둔전을 이제 일으키면서 거기서 이제 피난민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도 해주고 또 피난민 구제죠 그러니까 하고 또 군량비도 확보하는 그러한 이제 리더십을 발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둔전을 개발한 걸 좀 더 주목해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목장들이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목장들이 있었잖아요. 주로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말을 주로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수 화양면이라든지 이런 데 돌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고 있는 땅을 개간하고 직접 그건 물론 이제 그 주도적으로 그 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군들이 이제 했겠지만 직접 또 노동력을 거기서 이제 투입시키고 한 것들은 또 이제 현지 주민들이라든지 또 피난민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부상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이순신이 얼마나 전쟁 준비를 잘 했는지 또 살펴보면 이와 같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군이 이제 먹을 분량은 나름대로 다 확보를 다 해놨어요. 근데 육군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육군에서 막 걷어 가버립니다. 그냥. 근데 그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어디가 있으면 한산도에 섬에 있어요. 그럼 주로 어디서 그 육군들이 많이 가져갔느냐 하면 전라도 쪽에. 거기가 본래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이제 육군 그 장수들이라든지 계급 높은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면 얘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막 써놓습니다. 일기에다가. 음.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군이 확보에는 불량미 또 부족하게 생겼다. 이런 걱정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어떤 그 강화기에 피난민을 돌보고 또 이 역병이 이제 지나간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부대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노력 등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죠. 난중일이 있다 보면. 그 다음에 군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겠지만 이제 통제사로서의 리더십하고 전라 좌수영의 한 그 지역의 어떤 수군 사령관하고는 리더십이 달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별도의 어떤 그 군수 보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력 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하나 교지로서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 여기 임명만 딱 해놨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이제 참모 역할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삼도를 직접 이제 관리하자면은 현장에 이제 감사라든지 또 현장 관리도 해야 될 거고 별도의 어떤 병력이나 인원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이제 이거에 대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통제사로서 지휘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계를 보게 되면은 임진년 이후, 그러니까 1592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이제 대군이 예, 이제 육지에 들어와서 지방 이제 에 있는 이 관을 치고 또 백성들을 괴롭히고 분탕질을 하고 그래서 좀 긴장을 했죠. 근데 이제 강호기가 되다 보니까 백성들뿐 아니고 그 관리들이 굉장히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통제사로서 삼도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해이해진 수령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전쟁 종료시까지 주세요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또 눈에 띕니다. 아주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제 이순신은 리더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몇 가지 일련의 어떤 조치를 합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직 관리, 그다음에 어떤 부대 점검, 그다음에 보고 체계 이런 애로사항을 이제 해결해 달라고 선조에게 직접 요청을 합니다. 그 이제 왜냐하면 통제사라는 직책이 처음으로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통제사를 지휘해야 되는 이제 육군의 도원수. 여기는 이제 그 과거에는 통제사 되기 전에는 이제 수사를 지휘했잖아요. 이제 통제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지휘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채찰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순신이 최철선한테도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당히 예루상들이 많았어요. 예, 저 당시의 어떤 보고서나 어떤 일기를 읽어보면 어떤 조직이든지 새로운 직책이 생기고 했을 때 지휘권이 투명하지 않으면 상당히 예루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해서 좀 정확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장기를 올리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이죠. 통치사 초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병력은 아니지만 정경달이라는 이 사람을 선비하죠. 이분을 그 고향에 와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어떤 관직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후학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따가 다시 또 관직에 들어가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경다이라는 사람을 자기 그 참모 정사관으로서 쓰게 해달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이순신을 많이 또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순신의 제가 이제 보고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그 의미가 있어요. 1593년에 윤달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윤 11월 17일이니까 이제 연말이 다 되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1월 안에, 그러니까 내년 1594년에 한 곳에 모여 바다를 덮을 진을 이루 곧 부산으로 치고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일차인데 부산 바다를 끊고 북서리 한 번으로 적을 다 죽일 길을 잃지 않도록
이미 삼도 수사들과 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부산 번거지를 또 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강하게 조용했었잖아요. 이런 또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삼도 바닷가에서 모집했다는 장정 군사가 이름은 비록 군대 명부에 실려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면제된 사람이 절반 이상으로 그 실제 수는 아주 적습니다.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공문을 보내 시도 때도 없이 증발해 가고 있습니다. 바닷가 지역의 백성은 바다와 육지 양쪽의 명령을 받기에 견디기 어려워 아내와 가족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은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올립니다.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이 보고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징발해야 할 인원의 이름은 있는데 장군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랬냐? 바로 이제 기근에 시달리고 역병에 시달리고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징집 대상이 되면은 수군의 징집 대상이 될 사람을 육군에서도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가 말리는 거예요. 그 역병과 기근에 의해서 이게 죽은 사람도 많지만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 다녀. 이렇게 이제 힘든 상황이 바로 1594년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거 잘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594년 이제 2월 달에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배가 많이 있어도 격군이 함께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배를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격군이 갖추어진다 해도 군량을 공급할 수 없다면 앞으로 군사들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두 항목에서 한 개라도 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옮겨내는 것이 모두 이렇게 심해졌으니 변두리 바닷가 백성들로부터는 내지 육지의 백성보다 배나 되기에 그들은 결코 배를 몰거나 군사들의 군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주 염려됩니다. 이 내용은 난중일기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장계에 나타납니다. 그 심각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군사들을 못 모아. 군량미도 없어.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기근 역병. 이런 이거 심화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부대를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가 없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것은 난중일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계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이후에라도 삼도 수군에 소속된 고을에서 모집한 군사 군량 군기물을 모두 수군에서 육군으로 차를 옮겨 이동시키지 말고 수군에 전속시키도록 도운수와 삼도 순찰사에게 모두 다시 특별히 단단히 탄력 경계도록 분부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제 수군이 실제로 그 기록에 가지고 분석해 보면 반으로 줄어들어. 요건 나중에 별도로 당시에 조선 수군이 얼마나 급감했는지 한번 다음 연구를 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순신은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있지만 또 이 강화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 부대를 관리할 건가 이런 것을 지금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국왕에게 요청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또 했던 이야기를 여러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훈련 부분입니다. 작전, 통합전력 강화 훈련, 소집을 합니다. 요즘 같은 해군의 합동 기동훈련 같은 거죠.
지휘검열 같은 거.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전라도수사 이혁기와 충청수사 부사직이 한산도에 좀 미집결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굉장히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상당히 크게 다루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걸 또 보니까 이혁기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또 부사직도 마찬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한산도로 집결하지 못합니다. 왜? 격분도 부족하고, 군량비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늦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이걸 또 보니까 전선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도 수군 통제자로서의 이제 지휘권 강화 차원에서 이들이 일단 지시사항을 위반했으니 이들을 문책해 주시오. 바로 밑에 있는 이 수사들. 어떻게 보면 공명정대한 어떤 그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이순신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근데 그 한편으로 보면 이 수사들, 사령관, 지금 같은 이제 함대 사령관이 바로 1함대, 2함대 사령관, 3함대 사령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제 시간에 집결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상 위반이다 해가지고 이제 선조한테 이 문책을 요청하면서 또 다시 한번 왕도무 지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또 보면은 변명이 아니고 사실이었어요. 이역기나 충청도 여기서 오려면 엄청나게 또 힘들어요. 제때 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해상 이상 상태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죠. 그래서 보통 뭐 3주, 4주 걸릴 걸 뭐 2달 만에 올 수도 있고.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날씨 관계. 그 다음에 전선을 당시에 굉장히 병사들이 부족해서 운영할 수 없는 문제 등등이 있었던 걸로 나중에는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만큼 이 강화기 1593년 2년 동안에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얼마나 힘들게 통제사의 직책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거 오늘 강의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